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파트 2에서는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라는 항목을 두고 재무제표를 읽어서 기업을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결국은 기업 가치가 높아져야지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과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즉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 가치와 주식 가격. 어떤 분들은 주식 가치와 주식 가격을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주식 가치와 주식 가격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현금, 바로 우리가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가처분 현금인데 대개는 그 책에서는 잉여 현금이라고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처분 현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기업을 동업자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만들었던 목차 안에는 이런 기업을 동업자로 선택하라가 이런 기업을 피하라 라는 항목 이후에 있었는데, 이쪽 부분으로 좀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에다 주식수를 곱한 것이 시가총액인데, 결국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흐름들의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시가총액과 주가의 관계에 의해서 Price Earning Ratio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걸 쓰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퍼가 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그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출하고 나면 주가의 영향 요소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기업의 잉여 현금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업 가치 평가 기법들의 그 의미들을 좀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 간다면 각 그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그 가치 평가 기법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초보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의 기법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은 이 종목 사서 돈 버세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숙하지 않고 처음 접하는 용어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래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꼭 필요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담았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시청을 하시고, 그러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정말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3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의 세부로 들어가서 주식 가치와 주식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코파이를 파는데 그거를 하나에 1,000원에 팔아요. 그 1,000원은 뭡니까? 초코파이의 가치입니까? 가격입니까?
당연히 가격이죠. 1,000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살 수 있는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코파이 하나를 사는 사람은 1,000원의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초코파이를 사는 거겠죠. 1,000원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사지 않을 겁니다. 즉 사는 사람은 1,000원이라는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초코파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안 사는 사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0원의 가격보다 초코파이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아,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인 요소고, 가격이라는 거는 거래를 통해서 확정된 객관적인 요소이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격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뭐 안정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가 정해진 정가에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정가에 안 팔고 당신이 내고 싶은 가격을 말해봐서 내가 마음에 들면 그 가격에 팔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팔게요 라고 하면 초코파이 가격이 정말 주가처럼 매일매일 변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식 가격이 본질에 해당되는 가치에 비해서 벗어나는 경우, 그게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겠죠. 그러한 현상들이 가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뭐 매일이 아니죠. 그냥 거의 시간대별로 계속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차이를 갖는다. 자, 그러면 그러한 가치와 가격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보면 의미 파악이 더 잘 되실 거라서 저금통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금통? 현재 저금통 안에는 10,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거기다에 1,000원씩 집어넣어 주겠대요. 자, 그러면 이 저금통을 얼마에 주고 살 거냐라는 가격을 한번 매겨 보십시오. 단 가격을 매기려면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은행의 이자율 5%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10,000원이 든 저금통에 매년 1,000원씩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에 사야 될까요? 요거는 기업 입장으로 동일하게 따져본다면 자본이 10,000원인 기업에 매년 1,000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얼마여야 될까요?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으로 봤을 때 ROE를 계산을 해본다면 내 돈 10,000원이 들어가서 매년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10,000원 나누기 1,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면 딱 10%입니다. 그래서 ROE 1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저금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한번 그러면 적어도 이 가격 이하로 될 수는 없다라는 가격을 한번 뽑아보십니다.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이 가격 이하라면 무조건 사야지, 아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사야지라는 가격을 뽑아본다면 10,000원이죠. 현재 10,000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0,000원 들어가고 앞으로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저금통을 깨면 앞으로 10,000원, 이 1,000원씩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0,000원에 사서 이걸 바로 깨도 10,000원은 챙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1,000원이 계속 들어올 거라서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돼야겠죠. 바로 판매가가 10,000원이 되면 내부의 가치가 10,000원 이상이 10,000원인데 적어도 10,000원은 되는데 판매가가 10,000원이면 PBR은 1.0이 되는 거죠. 프라이스 10,000원, 네, 북밸류 10,000원 하면 10,000원 나누기 10,000원이니까 1.0이 됩니다. 이런 저금통이 있다면 당연히 10,000원 이상이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주식이 있다면 적어도 이거는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년 1,000원의 저축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항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받는다라고 보면 이거를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 봐야 되겠죠. 내년에 1,000원보다는 내후년에 1,000원이 못하고 내후년에 1,000원보다는 그 다음에 1,000원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가치가 동일하다면 반대로 제가 1,000원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내년에 딱 하면 1,050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율 5%를 가정했으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내년 1,000원을 주기 위해서 50원은 내가 먹고 이자인 50원은 내가 먹고 1,000원만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50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1,000원씩 저축하는 것이 그 다음 해의 1,000원보다는 올해의 1,000원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고 올해의 1,000원보다는 지금의 1,000원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인 이자율에 따라 할인을 하게 되면 1,000원 나누기 5% 이게 영구로 받는 1,000원이 얼마의 가치, 현재 가치를 갖느냐라는 현재 가치 계산식이죠. 그래서 보면 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뭐 1,000원은 10,000원은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그냥 들어가 있는데 못 찾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1,000원씩 계속 누적이 된다면 그거의 현재 가치가 2만 원이니 아무리 봐도 이 1,000원의 현재 가치 2만 원 더하기 저금통의 가치 10,000원에서 3만 원이면 이거보다 크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보죠. 3만 원보다 비싸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상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자본이 10,000원이고 매년 1,000원씩 당기순이익이 들어오는 주식도 3만 원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본의 3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다. 현재 가치로 한 5%보다 누가 31,000원이 되는 걸 하겠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은행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고 나는 차익을 챙기면 돼요. 이런 것들 갖다가 차익거래 내지는 아비트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짜 점심이란 얘기죠. 나는 자본 투자 아무것도 없고 고스란히 그것만 짜주고 돈을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익거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위험 없이 돈 버는 수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3만 원이 넘어간다면 무조건 비싼 거를 팔고 싼 걸 사면 돼요. 자, 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정 가격은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이하일 것 같아요. 왜냐? 은행에다가 2만 원을 저금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율 5%가 나와요. 그러면 2만 원만 넣어 놓으면 가만히 앉아있고 앞으로 계속 1,000원씩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저금통에 10,000원 들어간 거하고 이거 했을 때 이 1,000원씩 들어오는 돈 했을 때 현재 들어간 돈은 무시하고 이미 들어가서 못 찾으니까 무시하고 2만 원을 넣었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똑같죠. 매년 1,000원씩 나오는 돈이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의 현금으로 같은데 그거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 안 되겠죠. 결국 2만 원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면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21,000원에 사겠대요. 빨리 팔아야죠. 가만히 앉아서 1,000원을 버는데 똑같이 만들어주고 나는 1,000원을 벌면 되는데 왜 앉아서 손해를 보겠습니까? 반대로 19,000원에 사겠다고 19,000원에 팔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난 그걸 빨리 사는 거예요. 2만 원을 낼 바에는 19,000원에 사서 이걸 그대로 해서 돈을 챙기면 똑같은 현금음이 나와요. 그러면 동일한 현금음이 나오는 거를 2만 원을 안 주고 19,000원이라고 해서 1,000원을 싸게 팔았는데 고스란히 앉아서 버는데 벌고 나는 딴 사람한테 2만 원씩 팔면 되잖아요. 19,000원에 사다가 2만 원에 계속 팔면 돼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 19,500원에 팔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500원씩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와 가격을 생각해 보면 가격은 시장 내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누군가 가치 판단을 잘못해서 비싼 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나는 빨리 팔아야죠. 반면 누군가 굉장히 싼 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안 팔겠죠, 아무도. 그래서 적정 가격에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2만 원을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는 저금통을 들고 있는 게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은행은 강도 당할 확률이 거의 제로 아닙니까?
내 돈은 저금통이 깨지면서 돈을 누군가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2만 원 이하 정도면 이하가 돼야지 2만 원을 넘어갈 수는 없다. 실제 모든 의사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초코파이처럼 시장에 널려 있고 누구나가 다 그 가격에 사는 거라면 대안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겠지만, 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라면 비슷비슷한 가격에 팔 수라도 있는데, 주택이면 고유의 하나밖에 없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자 나와서 합의가 된 가격이 가격이지 가치와 가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적어도 10,000원 이상이다라는 가치의 하한을 정하고, 적어도 이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가치의 상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인 은행 이자를 감안해서 적정 가격을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적어도 이 정도이겠다라는 것들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통에 10,000원이 들어가 있고 매년 1,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게 있다면, 동일한 그 현금 흐름 1,000원씩 부과되는 현금 흐름이 적정 이자 그 은행에다 2만 원을 예금한 거에 따른 이자 받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저금통은 2만 원보다는 싸야 된다. 같다면 은행에다 넣지 왜 저금통을 사겠습니까? 다만 1원이라도 싸야죠. 그러니까 2만 원 미만일 수밖에 없다. 이하가 아니라 2만 원 미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 은행이 지금 각각 죽어나가 가지고 은행에 부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찰로 내 돈에 들어와 있는 저금통을 들고 있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하한과 상한을 정하고 그 어중간한 어딘가에서의 적정 가격을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가격 그 가치를 산정하고, 그거보다 시장 내 거래되는 가격이 싸다면 사고 비싸다면 파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이 10,000원이고 당기순이익이 매년 1,000원씩 들어오는 기업이라면 2만 원 못 미치는 정도, 2만 원의 미만으로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본인이 투자하신 주식의 자본과 납입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계예요. 합계. 자본 합계액과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랬을 때 정말 적정 가격이 얼마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게 바로 내재 가치를 따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가치를 보셨는지, 안 보셨다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셨는지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어제보다 주가가 올랐으면 비싼 건가요? 어제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아닙니다. 내재 가치, 도대체 어떤 하한과 어떤 상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 평가를 잘 하셨다라면 아마 이 강의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고, 아니시라면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금통에 10,000원이 들어가 있다. 매년 1,000원씩 들어온다. 이 저금통을 얼마를 주고 사면 내가 이익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